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외는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JVM에서 프로그램의 논리 오류를 발견하고 직접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특정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개발자가 직접 스로우문을 이용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발자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예외를 사용해서 예외를 발생할 수도 있고, 사용자 정의 예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로우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개발자는 스로우문을 이용하여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캡처하고 있는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외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개발 과정에서는 이렇게 발생된 예외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를 직접 잡아 처리하지 않으면은 JVM까지 전달이 될 것이고, JVM까지 예외가 전달이 되면 프로그램은 중단됩니다. 프로그램은 중단되고 그 예외가 어떤 프로그램 문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됐는지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를 보고, 개발자는 그 정보를 보고 해당 예외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의 인출 메소드입니다. 인출 메소드는 인출할 금액을 인자로 주어지는데, 이 인출 금액의 사전 조건은 어마운트가 0보다는 커야 되겠고, 밸런스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0보다 작거나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는 프로그램 오류가 명확합니다. 이 withdraw를 호출하는 그 문장에서 뭔가 잘못 프로그래밍해서 음수 또는 0 금액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 withdraw 함수를 호출한 그 문장들을 살펴보고 그 오류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출 금액이 밸런스보다 큰 경우, 즉 요청 금액이 잔액보다 큰 경우는 프로그래밍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 입력 오류, 사용자 요청 오류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출을 요청하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잔액을 실제 은행 계좌의 은행 잔액과는 다른 금액을 그 잔액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계좌의 그 잔액보다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요구들이 발생했을 때는 잘못 요구됐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첫 번째 이 부분은 배포 버전에서는 제외하고, 요 부분은 배포 버전에서도 계속 유지해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실제로는 인출할 때가 withdraw 함수 내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withdraw를 요청하기 전에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하지 않고 요청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withdraw는 개발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스로우문을 이용해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직접 스로우문을 통해서 예외를 발생하게 되면은 그 메소드의 실행은 그 위치에서 중단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종료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 문장들을 다 수행하거나 리턴 문이 만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종료되지 않고 이제는
수로문을 만나서도 종료될 수 있고 수로문을 만나서 종료되는 것을 비정상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로문이 실행되면 예외 객체가 생성이 돼서 상위 메소드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로 new에서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이 예외 객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외 객체는 그것을 잡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상위 메소드로 전달됩니다. 이 예외가 일로 전달됐는데 여기서 잡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G도 비정상 종료가 되고 그 예외 객체는 다시 G를 호출한 F로 전달되고요. F에서도 잡지 않으면은 F도 비정상 종료가 되고 메인으로 전달될 거고 메인에서도 잡지 않으면 JVM으로 전달되고 JVM이 받으면은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게 되겠고 이 흐름을 이렇게 해서 예외가 받았다는 것을 화면에 콘솔에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콘솔 메시지를 보고 H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H에서의 문제를 프로그램 수정해서 그 예외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런 문제는 이 withdraw의 문제라기보다는 G에서 호출할 때 문제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H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외 처리는 이 함수 호출 흐름에 있는 함수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요. H에서 발생된 예외는 GF 메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지 않으면 JVM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G에서 처리한 다음에 F에서 다시 또 처리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다시 예외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G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F나 메인에서 다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는 G에서도 처리하고 F에서도 처리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H에서 발생된 예외는 요 세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임의의 곳에서 처리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과처럼 H에서 발생된 예외를 바로 위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 형태보다는 처리하는 위치가 좀 더 유연해진 것이고 모든 예외는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 JVM까지 전달돼서 종료시키고 그 예외가 발생됐으니까 그 예외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발생됐을 때 수로문에서 이제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던져주게 되는데 이 던져주는 예외 객체는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예외 클래스 있고 사용자가 정의한 예외 클래스 있습니다. 이 앞선 예에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시스템 표준 예외입니다.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예외이고요.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직접 만든 예외입니다. 보통 예외와 관련된 문자열을 예외 객체 생성자의 인자로 전달하고 이 정보를 통해 개발자가 오류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죽었을 때 나오는 메시지를 보고 그 오류가 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JVM까지 해당 예외 객체가 전달되면 JVM은 이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그러니까 표준 예외를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의 이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독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insufficient fund exception한 예외가 발생되면은 이 예외가 어떤 예외다는 게 정보가 좀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지는 거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것은 인자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인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은 그 예외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는 확실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외 이름이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고 하면은 잔액이 부족해서 예외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인데, 발생 위치가 제한적입니다.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여러 가지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개발자가 정의한 예외이고 특정한 곳에서만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가 봤던 예에서는 withdraw 함수에서만 발생되는 그런 예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가 발생되면은 어디서 발생됐는지가 또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외 클래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예외 클래스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가 기능은 오류 발견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별로 추가할 기능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클래스를 만들면서 추가 기능을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그 기능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또 개발자에게 예외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하게 뭔가 예외 처리를 할 때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 사용하는 이점 중에 가장 좋은 이점, 가장 우리가 사용할 때 이득이 되는 이점은 아마 이 두 번째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throw 문을 통해서 발생된 예외는 try catch 문을 통해서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생시킨 예외는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예외들, 즉 배포 버전에서도 처리해야 되는 예외들은 이 try catch 문을 통해서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try catch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문장들을 try 문 내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try 문 내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예외를 요 catch에서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위로 전달해가지고 JVM까지 전달돼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내에서 잡아서 처리해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try절 내에서 발생된 예외는 캐치절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데, 이 캐치절에는 이런 식으로 이 캐치절에서 잡을 예외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외에 해당되는 예외이면 요 캐치절이 실행이 되고, 요 캐치절에서 잡을 수 있는 예외가 아닌 예외가 요 try절 내에서 발생이 되면은 그 예외는 다시 상위 함수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자바 7 이전에는 한 캐치절에서
하나의 예외만 잡을 수 있었는데 자바 7 이후에는 한 캐치절에서 여러 예외를 동시에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컴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요 연산자, 오어 연산자,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 문법을 사용했다고 저는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예외들을 캐치절에서 동시에 잡고 싶으면은 요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try catch 문과 관련해서 이 구성은 마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유사하다고도 하고 또 스위치문의 케이스절하고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캐치절을 하나만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케이스절과 스위치문의 케이스절과 유사하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캐치절 내에 이렇게 그 매개 변수 목록 같은 것을 나열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함수 정의와 유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ry절에서 어떤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데 이때 예외가 발생되면은 캐치절로 와서 그 예외가 이 캐치절에서 잡고자 하는 예외에 해당되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캐치절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다음 캐치절에 해당되는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캐치절에 여기 작성된 요 형태는 매개 변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void, foo, pet, p 하면은 이 pet, p에는 강아지도, cat도 이 강아지와 cat이 pet의 자식 클래스면 강아지 객체도, 고양이 객체도 이 함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치할 때 여기에 예외 타입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 예외 타입이 어떤 상속 계층 구조에서 상위 타입이면 그 후손 예외들은 모두 여기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그 상속 계층 구조에서 단말에 해당되는 예외이기 때문에 요 예제에선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 예의 경우에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있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모든 예외를 이 캐치절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캐치절에 이런 식으로 그 매개 변수 캐치절의 매개 변수가 나열이 되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예외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과 illegal argument exception의 후손 클래스 예외들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ry 블록 다음에는 여러 개의 캐치 블록이 올 수 있고 검사하는 순서가 순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면은 먼저 첫 번째 캐치절에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지 검사를 하고 여기서 못 잡으면 그 다음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치절을 작성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에서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를 이용하고 있는데 exception 클래스가 있고 IO exception은 exception의 후손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IO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이 첫 번째 캐치절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캐치절은 절대 실행이 될 수 없는 캐치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IO exception은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 예외는 여기서 처리하고 싶으면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IO exception인지 검사를 하고 IO exception이 아닌 것들은 exception을 통해서 처리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즉
캐치절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개의 예외를 하나의 캐치절에 처리할 경우에도 이런 식의 나열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exception에서 IO exception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or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catch절 말고 finally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ally 절은 스위치문의 디폴트와 좀 흡사합니다. 스위치문의 디폴트는 케이스절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디폴트 절이 실행이 되죠. try catch에서 finally 절은 캐치하는 것이 없으면 finally가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finally는 항상 캐치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이 되는 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try절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됐다고 가정하고 실행되는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예외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예요. 예외가 발생되지 않으면 try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실행하고 catch절은 실행하지 않고 finally로 옵니다. 그래서 finally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외가 예를 들면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캐치절 여기서 실행되다가 runtime exception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IO exception은 runtime exception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캐치절로 오게 되겠고 여기서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실행이 되고 나서는 finally 절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됐는데 IO exception도 아니고 runtime exception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외가 발생됐는데 일로 오겠죠. 처음에 IO exception 잡을 수 있는지 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캐치로 와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finally가 무조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위로 예외가 다시 재차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잡으면은 예외에 던져지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try catch절에서 잡지 못하는 예외가 try절 내에서 발생되게 되면은 그 예외는 더 상위 함수로 재차 전달이 됩니다. 그때도 finally는 무조건 실행됩니다. 세 가지 모두 이게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한 건데 이 세 가지 경우에도 항상 finally는 실행이 된다. 그리고 실행되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캐치절이 실행이 되면은 그 캐치절이 실행이 되고 finally가 실행이 됩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치절은 여러 개가 있더라도 오직 하나의 캐치절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와서 첫 번째로 만족되는 캐치절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finally는 언제 사용되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 예외가 발생했든 안 했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finally에서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파일을 열었는데 닫아줘야 되는 경우, new를 했는데 delete 해야 되는 경우. 물론 자바에서는 new하고 delete 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파일을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것처럼 무조건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에 만약 파일을 오픈했으면 계속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닫아줘야 되면은 그런 것들은 finally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바 7 이후에는 try with resource라는 기법으로 이 try catch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finally를 이용해서 이 예외를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바 7부터는 try with resource라는 try catch문의 새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토 클로즈업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을 생성했으면 자동적으로 그 객체의 그 클로즈 메소드를 이 try with catch 절에서 끝나면 실행을 해줘요. 예외가 발생했든 안 했든 간에 항상 이 클로즈 메소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가 입출력을 할 때 예외 처리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 입출력을 할 때에는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파일을 열고 닫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을 때도 외적인 요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처리할 때는 예외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간편하게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요 기능이 try with resource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예로 보여드리면 try 원래 다음에는 이 중괄호가 나오고 문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로를 열고 객체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들은 파일 처리할 때 그 파일 처리를 위해서 생성하는 객체들이고요. 이 객체들을 생성하면 자동적으로 파일을 오픈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은 항상 열면 다 사용하고 나서는 닫아줘야 돼요. 예전에는 이 클로즈를 하기 위해서 finally 절을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try 절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끝났든 비정상적으로 끝났든 간에 클로즈를 해줍니다.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 파일 처리와 관련해서는 15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예외 처리 try catch 문이 자바 7부터는 try with resource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확장됐다, 개선됐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row 문을 살펴봤고 try catch 문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외 공표입니다. 자바는 어떤 함수에서 예외를 발생을 하면은 그 사실을 그 함수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공표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함수에서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를 공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예외 공표는 나중에 설명드리는 체크드 예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드 예외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처리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체크드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처리하지 않으면 공표를 해줘야 돼요. 공표를 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따라서 보통 공표하는 것들은 이 함수에서 체크드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처리하지 않는 그런 예외들만 공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개를 공표해야 되면은 컴마를 이용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공표할 때는 throw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즉, 이 공표는 체크드 예외와 관련이 되어 있다. 언체크드 예외는 문서화만 효과만 있고 별로 공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디어 체크와 언체크드 예외를 설명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바는 예외를 크게 체크드 예외와 언체크드 예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강건성을 자바는 중시했기 때문에 그러고, 체크드 예외들은 무조건적으로 처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체크드로 또 어떤 것을 언체크드로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예외를 크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예외,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예외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 처리할 수 있는 예외는 크게 두 종류로 또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외. 두 번째는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통 얘는 2-1은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2-2는 외적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들입니다. 그리고 이 2-2 이들을 이제 체크드로 얘를 언체크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2-1과 2-2를 분류해서 2-2에 대해서는 뭔가 강제화를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분류 1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면 분류 1은 프로그래머가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하여도 극복할 수 없는 예외입니다. 이런 예외들은 프로그램이 개발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예요. 예를 들면 JVM 자체 오류예요. JVM이 오류 나는 것은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바에서 오라클에서 수정하지 않는 이상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신경 쓸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분류 2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분류 2-1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오류에 의해서 나오는 논리 오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널인 참조 변수를 사용하거나 배열을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배열 색인 값이 -1이 되거나 용량보다 큰 값, 같거나 큰 값을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바는 이런 프로그램 논리 오류가 논리 오류에 해당되는 예외들을 Runtime Exception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들은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unchecked 예외로 했습니다. 즉 try catch를 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발생하게끔 내버려 두고 발생을 하면 내가 잘못 프로그래밍을 짰구나 알고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고 이 외적인 요인에서 발생되는 것이 좀 더 뜯어봤더니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용자에게 이 오류 사실을 알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게끔 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그 위치부터 실행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자바는 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화를 하기 위해서 2-1을 체크 예외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체크 예외로 구분을 함으로써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 예외들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예외들은 크게 스로블이라는 공통 요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상속해서 에러라는 걸 만들었고 exception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에러가 바로
이 앞서 봤던 분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류 1.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 2는 exception으로 분류했고, 이 밑에 이제 나오는 예외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얘는 2-1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IO exception,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 class not found exception들은 2-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이나 class not found exception은 외적 요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도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 예외로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조금 차별되는 건데, 우리가 이 체크 예외의 특성을 살펴보려면 요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IO exception들은 대부분 체크 예외이고, runtime exception들, 논리 오류들은 unchecked다. 얘는 try catch라는 게 아니고 얘는 try catch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 예외는 어떻게 처리가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G는 unchecked 예외를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F는 checked 예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런데 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직접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try catch로 그 예외를 잡아서 뭔가 필요한 그 예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공표하는 거예요. 이 공표를 한다는 것은 요 함수에서는 그 체크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상위 함수에게 그 처리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크 예외가 펑에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외를 공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들, 언체크드 예외는 어떻게 프로그램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A가 그 널인 경우에는 널 포인트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try catch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A가 널이 아닐 경우에만 얘를 수행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그 unchecked 예외인 null point exception이 이 코드에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자주 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논리 오류가 발생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예외들은 바로 runtime exception의 후손 클래스들이에요. 그러면 runtime exception의 후손 클래스에 뭐가 있냐면은 처음 아까 보셨던 산술 예외, 그리고 class cat exception. cat을 강아지로 타입 변환하려면 안 되죠. 그때는 또 예외.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그 다음에 색인 문제. 그래서 배열 색인 문제, 또 문자열 처리할 때 나오는 색인 문제. 참조 변수가 널일 때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뭐 이런 예외들, 이런 것들이 이제 unchecked 예외에 해당되고, 보통 프로그램이 생각지도 않게 죽으면은 이런 논리 오류들, 이와 관련된 논리 오류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그 예외 처리 관련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문법입니다. 새 예외 클래스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그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새 예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외들을 내가 필요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새로운 예외를 정의해서 그 예외 클래스의 객체를 예외가 발생할 때 생성해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인출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인출에서 만약에 그 계좌의 잔액보다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외를 이제 새롭게 그 예외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라이벌에 있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insufficient funds exception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 예외 클래스를 만들 때 자바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checked 예외로 만들지 unchecked 예외로 만들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체크드 예외로 만들고 어떤 것을 언체크드 예외로 만드냐 하면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개발자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가, 개발자 실수 때문에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은 언체크드 예외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개발자 실수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력 오류, 또 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체크드 예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용자 실수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사용자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 그 사실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알려줘야 되겠고, 그 사용자가 그러면 다시 그 잔액 이하로 그 인출을 요청하도록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체크드 예외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체크드와 언체크드를 구분할 때 프로그래밍을 통해 방지할 수 있나 없나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으면 언체크드 예외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예에서는 이 문제는 잔액 부족 문제는 이 withdraw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get balance를 이용해서 이 잔액과 amount를 비교한 다음에 amount가 잔액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만 withdraw를 호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예외는 절대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unchecked 예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unchecked 예외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예제에서는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배포 버전에서도 사용해야 될 예외인가? 이 예외를 우리가 배포 버전에서도 예외를 발생시키는 형태대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만약 있다 그러면 체크 예외로 만들어 주신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포 버전에서는 그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들은 다 주석 처리하거나 지울 거예요. 프로그램 성능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남겨둘 거는 체크드 예외를 발생되는 것만 남겨둘 것이고, 체크드 예외를 남겨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반드시 잡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은 오후 동작을 그 예외가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그 배포 버전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들은 체크드 예외로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처리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의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체크드 예외로 만들겠습니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체크드 예외로 만들겠습니다. 요 경우에 해당되지만 저는 이렇게 만들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없어질 것이고 withdraw를 부르기 전에 항상 get balance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부르도록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코드를 집어넣는 것은 불필요해지겠죠. 근데
만약 이제 체크드 예외로 만들기로 했다. 또는 언체크드 예외로 새 예외 클래스 만들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exception을 상속받든지 아니면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돼요. 내가 체크드 예외로 만들고 싶다. 그럼 exception을 상속받으면 되고, unchecked 예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겠고, 새 예외를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두 개의 생성자를 기본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도 만들고, 기본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문자를 주지 않았을 때 그 화면에 출력해 줄 그 정보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잔액 부족. 그리고 잔액 부족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문자를 줘서 생성할 수 있는데, 그 문자를 줬을 때 사용할 생성자 요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더 많은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예외 클래스를 만들 때 특별히 추가될 기능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언체크드 예외를 만들 경우에는 별로 기능의 추가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요 생성자들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를 처리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두 가지 메소드는 바로 getMessage와 printStackTrace입니다. 그래서 getMessage는 우리가 생성될 때 주어진 그 문자열을 얻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고, printStackTrace는 그 예외가 발생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printStackTrace가 실행이 되면은 콘솔에 이 함수가 예외가 발생됐는데 어떤 순서대로 함수들이 호출돼서 최종적으로 그 함수가 불려졌는지를 그 정보를 화면에 콘솔에 출력해 줍니다.